새벽 4시 50분, 서유는 다락방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1층 복도. 신발을 신었어요. 그 순간 외삼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유는 문을 확 열고 뛰었어요. 서윤아, 거기서! 어디 가는 거야? 당장 들어와! 외삼촌이 소리치며 쫓아왔어요.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났죠. 서유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외삼촌에게 잡히면 모든 게 끝장나니까요. 서윤아, 서윤아! 서윤아. 목소리가 서윤아!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유는 모퉁이를 서윤아! 돌았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제발. 첫 차가 출발하기 직전이었죠. 서유는 버스에 올라탔고 외삼촌이 버스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유는 뒷좌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보자기를 확인했어요. 해냈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낡은 알람 소리가 좁은 다락방을 채웠습니다. 서유는 눈을 떴어요. 천장에 금이 가 있었고 겨울 찬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죠. 이불은 솜이 다 빠져서 얇았습니다. 서유는 이불을 개며 한숨을 쉬었어요. 18년째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다락방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외삼촌 가족을 깨우면 안 되니까요. 1층 주방에 도착했습니다. 서유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부치고 김치 꺼내 담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예린이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20평짜리 안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유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같은 집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외숙모, 아침 됐어요. 서유는 외숙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두드렸죠. 알았어, 나갈게. 외숙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에 외삼촌 가족 3명이 앉았어요. 서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18년간 한 번도 없었죠. 서윤은 부엌 싱크대 옆에 서서 밥을 떴어요. 국그릇을 들고 선 채로 먹었습니다. 서윤아, 예린이 도시락도 싸줘. 오늘 학교 가는 날이야. 외숙모가 말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더 크게 말할 힘도 없었어요. 예린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언니, 내 가방 챙겨줬어? 응, 현관에 있어. 고마워. 근데 언니, 내 핑크색 펜 못 봤어? 어제 언니가 쓴 것 같은데. 서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펜을 빌린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설명할 기운이 없었죠. 미안, 못 봤어. 외삼촌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실습실에서 서윤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합격 한서윤, 봄과 4학년 진급.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봄과 4학년이면 이제 1년만 더 버티면 됩니다. 인턴이 되면 월급을 받아요. 독립할 수 있죠. 동기들 단톡방이 터져나갔습니다. 아, 나도 붙었어. 축하해. 오늘 저녁 회식 어때? 좋지. 서윤이도 와. 서윤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회식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했죠. 외숙모가 기다릴 겁니다. 미안, 나는 집안일이 있어서.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왜 나만 이럴까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작은 컵케이크 하나를 샀어요.
1,500원짜리였습니다. 혼자 축하하기엔 충분했죠. 컵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었어요. 저녁 6시 반. 서윤이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시끄러웠어요. 예린아, 졸업 전시회 초대장 왔네. 우리 딸 대단해. 외숙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봤어요. 예린이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드레스도 여러 벌 걸려 있었죠. 이번 전시회 비용만 500만 원인데 우리 딸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지. 외삼촌이 말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500만 원이면 서윤의 1년 생활비였습니다. 언니 왔어? 예린이 서윤을 봤습니다. 밝게 웃었어요. 서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응. 언니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 괜찮아. 서윤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서윤의 진급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죠.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외숙모가 설거지를 하던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서윤아, 너 이제 본과 4학년이지? 서윤은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내 방에서 합격 통지서 봤어. 외숙모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졸업하면 인턴하잖아. 병원에서 월급도 받고 슬슬 독립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서윤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네. 뭐가? 우리가 언제까지 챙겨줄 수는 없잖아. 넌 이제 어른이야. 외삼촌이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여보, 그건 뭐가? 당연한 얘기잖아. 외숙모가 외삼촌을 쏘아봤습니다. 외삼촌은 입을 다물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 잘 생각해봐. 예린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언니 독립하면 내가 다락방 쓸 수 있어? 예린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장난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서윤의 가슴엔 비수처럼 박혔죠. 밤 11시. 서윤은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트렁크를 열었어요. 몇 벌 안 되는 옷, 헌 교과서, 그리고 비단 보자기.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복숭아 꽃과 학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색이 바랬지만 정교했죠. 할머니가 손수 만든 거예요. 뒷면에 무늬가 있었습니다. 그냥 장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7살 때였죠.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서윤아, 이거 할머니가 너 위에 손수 놓은 거야. 예뻐요, 할머니. 이건 아주 특별한 거란다. 잘 간직하고 있어.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야.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윤 손에 보자기를 쥐어줬습니다.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보자기를 내려다봤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야. 오늘이 그날일까요? 서윤은 보자기를 다시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어서요. 그리고 베개 밑에 꼭꼭 숨겼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여기 있기 너무 힘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토요일 아침 9시. 오늘 대청소할 거야. 서윤아, 내 방 정리해. 외숙모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들렸습니다. 서윤은 이불을 개다 손을 멈췄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제가 할게요. 서윤이 다락방 문을 열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내가 직접 볼 거야. 쓸데없는 거 너무 많아. 외숙모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윤은 재빨리 베개 밑을 확인했습니다. 보자기가 그대로 있었죠. 외숙모가 다락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디 보자. 외숙모는 트렁크로 곧장 갔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마구 뒤적였죠. 이게 뭐야? 외숙모가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건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버리면 안 돼요. 서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먼지만 쌓이고 지저분하게. 외숙모가 보자기를 휘둘렀습니다. 복숭아꽃 자수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제발요, 그건. 이런 누더기를 왜 아직도 갖고 있어? 버려야겠네. 외숙모가 보자기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윤은 손을 뻗었지만 외숙모가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안 돼요. 서윤의 외침이 좁은 다락방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외숙모는 돌아보지 않았죠. 오전 10시 반. 서윤은 1층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외숙모가 안에 있었어요.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지금이었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현관으로 갔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뒤졌습니다. 헌 옷, 낡은 신문, 그리고 보자기. 찾았어요. 서윤은 보자기를 꺼내 병원 가방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졌어요. 언니 뭐해? 뒤에서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화들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서윤이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예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윤을 봤어요. 언니, 쓰레기 봉투 왜 뒤져? 그냥 버린 책이 있는지 확인했어. 예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월요일 점심시간. 서울대병원 실습실 라커룸이었습니다. 서윤은 라커를 열었어요.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집에 두면 또 빼앗길 것 같았거든요. 창가로 갔습니다. 햇빛에 보자기를 비춰봤어요. 손상된 곳이 있나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뒷면 무늬가 이상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무늬가 아니었습니다. 숫자 같았어요. 이게 뭐지? 손전등 앱을 켰습니다. 보자기 뒷면을 비췄어요. 희미한 실로 수놓아진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1, 1, 0, 마이너스 3, 2, 4.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을 꺼냈어요. 숫자를 적었습니다. 110, 324. 계좌번호 같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이게 정말 계좌번호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서윤은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야. 오늘이 그날인가요? 오후 4시. 서윤은 대학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했어요. 유산 상속 방법. 신탁이란. 검색 결과가 주르륵 나왔습니다. 신탁은 재산 소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는 제도. 서윤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뇌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부모님이 뭔가 남긴 걸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8년간 외삼촌이 말했죠. 보험금은 내 교육비로 다 썼어. 한 푼도 안 남았어. 서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계좌번호는 뭘까요? 화요일 오후 2시. 서윤은 은행에 갔습니다. 국민은행이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13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오세요. 서윤은 창구로 갔습니다. 여직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계좌번호만으로 정보를 알 수 있나요? 계좌번호요? 본인 계좌세요? 아니요. 제 부모님 계좌일 수도 있는데. 직원의 표이 곤란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좌번호만으로는 정보를 드릴 수 없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요? 그럼 상속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서류는 외삼촌이 다 갖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서윤은 은행을 나왔습니다. 허탈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 11시. 서윤은 또 물을 마시러 내려갔습니다. 1층 복도를 지나는데 외삼촌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외삼촌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변호사, 그 신탁건 말이야. 25살 생일에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서윤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신탁? 25살 생일? 조건? 무슨 조건이 있어? 침묵. 할머니가 준 뭔가를 가져와야 한다고? 그게 뭔데? 서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보자기. 아, 그 낡은 천조각? 보자기. 젠장, 아내가 버렸는데. 찾아야겠어. 외삼촌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2주밖에 안 남았잖아. 서윤이한테 들키면 안 돼. 서윤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신탁? 25살 생일. 보자기. 조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뭔가 남긴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이 그걸 가로채려 하고 있었죠. 서윤은 재빨리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냈어요. 이게 열쇠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수요일 아침,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서윤아, 어제는 미안했어. 외숙모가 좀 예민했나 봐. 외숙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색한 미소였어요. 아침 맛있니? 더 먹어. 외삼촌이 서윤에게 계란말이를 더 얹어줬습니다.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죠. 언니,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 예린도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뭔가 변했어요. 외삼촌 가족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서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거죠. 왜일까요? 보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6시 반. 서윤아, 혹시 할머니가 뭐 남긴 거 없니? 외삼촌이 불쑥 물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할머니가 생전에 너 아끼셨잖아. 뭐 보관하라고 준 거 없었나 해서. 외삼촌의 눈빛이 서윤을 훑었습니다. 탐색하는 눈빛이었어요. 없어요. 서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은 식탁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죠. 그래, 그럼 됐어. 외삼촌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서윤은 병원 실습을 일찍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락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예린이 트렁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예린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언니. 그게 내 방을 왜 뒤져?
엄마가 할머니 유품 찾으라고 했어.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언니. 나도 싫었어. 근데 엄마가 안 하면 혼낸대.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가. 언니. 나가라고 했어.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예린은 울먹이며 다락방을 나갔어요. 서윤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제발 좀 내버려둬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 8시 외삼촌이 서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들어와서 문 닫아. 서윤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둘만 남았죠. 앉아. 서서 들을게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윤아, 솔직하게 얘기할게.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법정 후견인이 나였어. 알고 있어요. 보험금 5억이 있었어. 근데 그 돈으로 너 키우는데 다 썼지. 외삼촌이 책상에 팔꿈치를 짚었습니다. 18년간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옷 사주고 쉽지 않았어.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할머니가 뭘 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후견인인 내가 관리해야 해. 외삼촌이 서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괜히 바깥에 떠벌리고 다니지 마. 변호사들은 수수료만 떼먹으려 할 거야. 가족끼리 잘 해결하자. 알았지? 서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서윤은 다락방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였습니다. 한서윤님, 한빛법무법인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남기신 신탁건으로 중요한 용건이 있습니다. 25살 생일 당일 오전 10시 방문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물건을 꼭 지참해 주세요. 서윤은 문자를 2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구나. 부모님이 정말 뭔가 남긴 거예요. 서윤은 침대 밑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꼭 안았어요. 아빠, 엄마,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창밖 달을 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휴대폰 캘린더를 확인했습니다. 25살 생일까지 3일. 아래층에서 외삼촌 가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어? 아직 3일밖에 안 남았어. 서윤은 보자기를 가슴에 더 꽉 안았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금요일 아침 7시. 서윤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서윤아, 계란 더 먹을래? 외숙모가 웃으며 계란말이를 더 얹어줬습니다. 기름진 미소였어요. 서윤은 그 미소가 소름 끼쳤죠. 아니요, 괜찮아요. 에이, 왜 그래? 우리 서윤이 요즘 너무 마른 것 같아서. 외숙모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축한 손이었어요. 서윤은 재빨리 손을 빼냈죠. 오늘 실습 몇 시에 끝나니? 외삼촌이 물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녁 6시요. 그럼 저녁 같이 먹자. 우리가 서윤이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서. 외삼촌이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서윤은 그의 눈을 봤어요.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오전 9시 서울대병원 실습실이었습니다. 서윤은 락커를 열었어요. 보자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대로 있었죠. 서윤은 보자기를 가운 속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서윤아,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동기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얼굴이 안 괜찮아 보이는데. 밤새 울었어? 그냥 피곤해서. 서윤은 웃어 보였습니다. 억지 미소였죠. 동기는 더 묻지 않았어요. 실습 내내 서윤은 가운 속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보자기가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요. 손이 떨렸어요. 저녁 7시. 외삼촌 가족이 삼겹살 구이를 준비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식탁에 서윤 자리가 마련됐죠. 서윤아, 앉아. 고기 구워줄게. 외삼촌이 직접 고기를 구웠습니다. 기름이 튀었어요. 고기 타는 냄새가 났죠. 서윤아,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매정했지? 미안해. 외숙모가 서윤 앞에 상추를 놓았습니다. 눈빛은 차갑지만 입은 웃고 있었어요. 언니, 나도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예린도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을 쳐다보지 못했죠. 우리가 가족인데 뭘 그래. 계속 같이 살자. 외삼촌이 서윤에게 고기를 올려줬습니다. 서윤은 그 고기를 입에 넣었어요.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나저나 서윤아, 할머니 생각 많이 나지? 외삼촌이 불쑥 물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어요. 가끔요. 할머니가 서윤이 제일 아끼셨는데 혹시 뭐 남긴 거 없어? 편지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외숙모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달콤했지만 눈은 날카로웠어요. 없어요. 다 버렸어요. 서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고기만 쳐다봤어요. 다 버렸어? 정말? 외삼촌이 다그쳤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외삼촌과 외숙모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못 믿는다는 표정이었죠. 토요일 아침 10시, 외숙모가 다락방 청소를 핑계로 올라왔습니다. 서윤아, 방 좀 치워야겠어. 너무 지저분해. 외숙모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마구 뒤적였어요. 제가 할게요. 서윤이 말했지만 외숙모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도와줄게. 어디 보자. 이건 뭐야? 외숙모가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서윤의 중학교 일기장이었어요. 그건 제 거예요. 서윤이 손을 뻗었지만 외숙모는 펼쳐봤습니다. 오늘도 혼자 밥 먹었다. 가족이 보고 싶다. 뭐야 이게? 우리가 밥을 안 줬나? 외숙모가 비웃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돌려주세요. 그래, 여기. 쓸데없는 감상은 그만 쓰고. 외숙모가 일기장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죠. 서윤은 무릎을 꿇고 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외숙모는 더 뒤졌지만 보자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려갔어요. 서윤은 일기장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점심시간. 예린이 병원으로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얘기 좀 할 수 있어? 카페에 앉았습니다. 예린은 커피를 만지작거렸어요. 언니, 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엄마가 너 감시하라고 했어.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찾아내라고. 미안해, 언니.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내 방을 뒤진 거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응. 근데 나도 이거 싫어. 너무 싫어. 예린이 울먹였습니다. 왜 말해주는 건데? 언니는 나쁜 일 안 했잖아. 근데 엄마 아빠가 이상해. 요즘 너무 이상해. 예린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예린아, 너는 착한 애야. 서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예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 외삼촌이 서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들어와서 문 닫아. 서윤은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외삼촌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앉아. 서서 들을게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책상을 쾅 쳤어요. 앉으라고 했어. 목소리가 컸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자리에 앉지 않았죠. 외삼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솔직하게 말해. 보자기 어디 있어? 서윤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보자기요? 할머니가 준 비단 보자기. 그거 내가 갖고 있지? 버렸다고 했잖아요. 서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외삼촌이 일어났습니다.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변호사가 그거 있어야 한대.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내일 오전에 나랑 같이 법무법인 가자. 싫어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제 생일인데 왜 외삼촌이 같이 가요? 내가 후견인이니까. 외삼촌이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뒤로 물러났어요. 전 이제 25살이에요. 성인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외삼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다 풀었어요. 좋아. 내 마음대로 해. 외삼촌이 돌아섰습니다. 서윤은 서재를 나왔어요. 월요일 새벽 4시. 서윤은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25번째 생일이었어요.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보자기, 신분증, 휴대폰, 현금. 옷장에서 제일 괜찮은 옷을 꺼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와 베이지 바지였죠. 트렁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18년간 살던 다락방을 둘러봤어요. 안녕.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 5시. 서윤은 계단을 조심히 내려갔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외삼촌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서윤아. 외삼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신발을 신었어요. 뛰었습니다. 서윤아, 어디가? 외삼촌이 뒤쫓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골목 모퉁이를 돌았어요.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서윤은 숨을 헐떡이며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첫 차 버스를 탔습니다. 강남 방향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였어요. 서윤은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꼭 안았어요. 할 수 있어, 서윤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전 9시 반. 한빛법무법인 건물 앞이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위압적이었죠. 서윤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가방에서 보자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대로 있었죠. 들어가자. 서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한빛법무법인 간판이 보였어요. 서윤은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외삼촌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어요. 서윤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했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분한 남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유리창으로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긴 회의 테이블 한쪽 끝에 60대 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서윤 씨 맞으시죠? 남자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정훈입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네.
한서윤입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앉으시죠.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서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죠. 먼저 신분증 확인 좀 할게요. 서윤은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박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오늘이 정확히 25살 생일이시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할머니께서 주신 물건 가져오셨나요?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 변호사가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쳤어요. 복숭아꽃과 학자수를 확인했죠. 뒷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숫자들을 봤어요. 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전 이야기를요. 박 변호사가 서류 폴더를 펼쳤습니다. 2006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훈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2006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18년 전 젊은 박 변호사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부부가 들어왔어요. 서윤의 부모님이었죠. 박 선배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야? 혹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불안했죠. 딸을 지켜주세요. 서윤은 눈물을 닦았어요.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죠. 부모님은 뭔가 예감하셨나 봐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신탁을 준비하셨죠.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생명보험 5억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동생분, 그러니까 외삼촌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왜요? 사업이 망했고 빚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죠. 보험금을 다른 곳에 쓸까봐. 서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만드셨어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려고. 박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건이 3가지였습니다. 조건 1, 딸이 만 25살 생일을 맞을 것. 조건 2, 할머니가 준 보자기를 소지할 것. 조건 3, 외삼촌의 양육 실태를 조사할 것. 서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만약 외삼촌이 친딸처럼 사랑으로 키웠다면.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재산의 일부를 감사의 뜻으로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요? 3억 원 정도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윤의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80살쯤 돼 보였어요. 보자기에 실로 뭔가 수놓고 있었죠. 어머님, 그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신탁 계좌번호야. 내가 보자기에 수놓을 거야.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계좌번호를요? 그래. 장식 무늬처럼 위장해서 나만 아는 방법으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꼭 찾을 거야. 서윤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박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서윤은 받아 마셨어요. 손이 떨렸죠. 2주 후에 사고가 났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고속도로 추돌 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죠.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장례식장에서 할머니가 서윤 씨에게 보자기를 주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7살 서윤이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어요. 손에 보자기를 쥐고 있었죠. 그렇게 신탁이 시작됐습니다. 박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려 서윤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원금 5억 원, 18년간 연평균 5.2% 수익률, 현재 총액. 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2억 5천만 원. 서윤은 숨을 쉴 수 없었어요. 12억 5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모두 서윤 씨 명의입니다. 박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서윤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이게 다 제 거예요? 네. 부모님이 남기신 겁니다. 박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조항 제7조 법정 후견인 강민철 씨가 서윤 씨를 친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자기 재산으로도 양육에 최선을 다했을 경우 박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총 재산의 24%인 3억 원을 증여한다. 3억? 외삼촌에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박 변호사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표가 나타났어요. 저희 법무법인은 18년간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외삼촌이 신탁에서 받은 양육비, 총 수령액 4억 6,800만 원. 서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4억? 네. 외삼촌이 받은 총액입니다. 박 변호사가 다음 표를 띄웠어요. 서윤에게 실제 사용된 금액, 합계 약 1억 원. 서윤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겨우 1억? 네. 나머지 3억 6,800만 원은 박 변호사가 세 번째 표를 띄웠습니다. 나머지 사용 내역. 외삼촌 사업 실패 메우기 1억 8천만 원. 합계 3억 6,800만 원.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전부 다른 데 쓴 거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물적 증거도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다락방 사진이었어요. 5평, 낡은 이불, 금간 창문. 이게 제 방이었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기록이었어요. 서윤이 도시락 항상 부실, 반찬 거의 없음 초등학교 담임 메모, 교복이 작은데 새로 사주지 않음, 또래보다 외소 중학교 상담 일지, 영양 불균형 의심 고등학교 보건 기록. 서윤은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고2 상담 교사 일지입니다. 서윤, 우울증 진단 받음, 가정환경 점검 필요, 병원 치료 권유했으나 보호자 외삼촌 거부. 서윤은 자신의 손목을 만졌습니다. 희미한 흉터가 있었어요. 그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용히 기다렸어요. 이웃 진술서도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족 외식 때 항상 서윤만 집에 남았다. 이웃 진술서. 예린이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데 서윤이는 낡은 가방. 학부모 증언. 서윤이 자주 라면 사러 왔다. 밥 못 먹는 것 같았다. 동네 슈퍼주인 증언. 서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결론적으로 외삼촌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3억 원 증여는 무효이며 박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오히려 양육비를 개인 용도로 전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횡령.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드려야겠네요.
봉투 겉면에 사랑하는 딸 서윤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개봉했어요. 편지였습니다. 서윤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부모님 글씨였어요. 사랑하는 딸 서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 엄마가 내 곁에 없다는 뜻이겠구나. 정말 미안해. 우리가 더 오래 살아서 내가 학교 다니는 모습도 보고, 졸업하는 모습도 보고, 의사 되는 모습도 보고,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싶었는데, 외삼촌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 이런 준비를 했어. 미안해. 동생을 의심한 게 미안하지만 너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 할머니가 보자기에 암호를 넣어주셨어. 내가 그걸 잘 간직하고 있을 거라 믿었어. 우리 서윤이는 똑똑하고 강한 아이니까.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렴. 아빠 엄마가 못 본 세상을 내가 보고 못 도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 나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니? 우리는 못 봐도 괜찮아.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할머니랑 함께. 힘들었지? 외로웠지? 그래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이제 자유야, 우리 딸. 항상, 언제나 영원히 사랑한다. 아빠, 엄마. 서유는 편지를 들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빠, 엄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용히 물 한 잔을 더 건넸어요. 회의실 밖 직원들도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 후 서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외삼촌에 대한 법적 조치를 논의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요?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서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회의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변호사님, 강민철 씨 일행이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서윤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외삼촌이요? 예상했습니다. 만나시겠습니까?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심호흡을 했어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네, 만날게요. 회의실로 안내하세요. 박 변호사가 직원에게 말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죠. 문이 열렸습니다. 외삼촌, 외숙모, 예린이 들어왔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서유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외삼촌 일가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외삼촌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어요. 외숙모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죠. 예리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여기 온 거야? 외삼촌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앉으시죠, 강민철 씨.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외삼촌이 박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한빛법무법인 대표 박정훈입니다. 서윤 씨 부모님의 신탁 집행인이죠. 박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외삼촌은 명함을 낚아챘습니다. 신탁이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외숙모가 끼어들었습니다. 18년 전 서윤 씨 부모님께서 5억 원을 신탁으로 맡기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5억이 신탁으로 묶여 있었다고요? 외숙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18년간 운용해서 현재 12억 5천만 원입니다. 12억? 외숙모가 소리쳤어요. 외삼촌도 입을 벌렸죠. 순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외숙모가 갑자기 웃었어요. 세상에, 우리 서윤이가. 외숙모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으려 했어요. 서윤아, 내가 너 얼마나 아꼈는지 알지? 서윤은 손을 빼며 일어났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서윤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외삼촌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18년간 내가 널 키웠잖아.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양육비 받으셨잖아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4억 6,800만 원 받으셨어요. 제 부모님 보험금이 아니라 신탁에서요. 외삼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 돈으로 저 키우는데 얼마 쓰셨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어요. 서윤에게 실제 사용 1억 원, 나머지 3억 6,800만 원 개인 용도 전용. 외숙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다락방과 예린방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5평짜리 다락방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예린 씨는 20평 안방이었죠. 외삼촌이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기록들이었어요. 도시락 항상 부실, 교복이 작은데 새로 사주지 않음, 영양 불균형 의심. 예린이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울증 진단받았지만 치료 거부하셨죠. 박 변호사가 고2 때 상담 일지를 띄웠습니다. 서윤은 손목을 만졌어요. 희미한 흉터가 있었죠. 예린이 그제야 언니 손목을 봤습니다. 입을 막았어요. 언니.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닥쳐. 외숙모가 예린에게 소리쳤어요. 결론적으로 강민철 씨는 조항 제7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3억 원 증여는 무효입니다. 안 돼. 외삼촌이 책상을 쳤습니다. 나 18년간 키웠어. 5억이면 충분하잖아. 3억은 내가 받을 권리 있어. 권리가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박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양육비 4억 6,800만 원 중 3억 6,8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신 것은 박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 외삼촌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외삼촌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서윤 씨 의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 변호사가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삼촌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외숙모도 손을 모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예린은 울고 있었어요. 서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외삼촌을 똑바로 봤어요. 형사 고소는 하지 않겠어요. 외삼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첫째, 횡령 금액 3억 6,800만 원 중 2억을 반환하세요. 외삼촌의 눈이 커졌어요. 둘째, 1년 안에 분할 반환. 월 1,666만 원씩. 서윤아, 그건 너무. 셋째, 예린이 대학 졸업까지 학비 1억은 반환 요구 제외. 예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넷째, 합의 이후 서로 연락 금지. 서윤이 마지막 조건을 말했어요. 예린이 학비 1억은 빼드릴게요. 서윤이 예린을 봤습니다. 예린아, 너는 나쁜 애가 아니야. 그냥 몰랐던 거잖아. 예린이 울먹였어요. 언니, 그래도 졸업은 해야지. 꿈 포기하지 마.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예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리내어 울었어요. 나는 당연한 줄 알았어. 내가 딸이고 언니는 조카니까. 근데 아니었어. 언니도 가족이었어야 했는데. 예린이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언니 손목 흉터. 나 때문이지?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물만 흘렸죠. 내가 받은 거 다 언니 거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외삼촌이 일어났습니다. 좋아. 조건 받아들이겠어.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못됐나? 서윤은 외삼촌을 봤습니다. 네. 단 한 글자였어요.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18년간 한 번도 가족이라고 느낀 적 없어요. 다락방에서 혼자 울던 밤들, 식탁에 제자리가 없던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날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가족인가요? 외삼촌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외삼촌, 외숙모님, 서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우린 이제 남이에요. 18년 전에 이미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계약 관계였죠. 외숙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서윤이 문을 가리켰어요. 외삼촌 일가가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예린만 문 앞에서 뒤돌아봤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행복해. 꼭 행복해. 예린이 문을 닫았어요. 서윤은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박 변호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서윤은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죠.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박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죠. 해방이었습니다. 서윤은 부모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자유야, 우리 딸. 그 문장을 읽었어요. 네, 아빠. 이제 자유예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창밖 하늘이 더욱 밝아 보였어요. 1시간 후, 서윤은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가방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12억 5천만 원. 부모님이 남긴 사랑이었죠. 거리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복숭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었죠. 서윤은 꽃잎을 만졌어요. 할머니, 찾았어요. 보자기에 숨겨진 비밀. 부모님도 만났어요. 편지로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어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저녁, 서윤은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엄마,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저를 두고 가셨냐고. 근데 이제 알겠어요.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다는 걸. 눈물이 흘렀어요. 보자기에 숨긴 계좌번호, 편지, 신탁. 모든 게 저를 위한 거였죠.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서윤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될게요. 아빠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 받은 사랑 꼭 나눌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윤은 일어났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죠. 사랑해요, 아빠, 엄마, 할머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새로 구한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보자기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부모님 사진도 작은 재단에 올려놓았죠.
혼자만의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8개월 후 2024년 12월 서유는 병원 인근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죠. 온전히 서윤만의 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의학 교과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국가고시 문제집도 있었죠.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할머니 보자기였어요. 유리 액자에 곱게 넣어뒀죠. 작은 재단에는 부모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진도 함께요. 향초가 타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 아빠, 엄마, 할머니. 서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커튼을 열었어요. 겨울 햇살이 들어왔죠. 주방에서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커피도 내렸어요.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이 평범함이 서윤에겐 기적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어요. 강민철 입금 1,666만 원. 매달 정확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예린에게 온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언니에게. 언니 잘 지내지? 나는 요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인턴하고 있어. 주말엔 카페에서 알바도 해. 처음으로 내 돈 벌어봤는데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언니가 18년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가끔 메일은 보내도 될까? 답장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언니가 잘 지내는지 알고 싶어. 예린. 서유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썼어요. 예린아, 나도 잘 지내. 너도 건강해. 서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강혜린이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림이 들어 있었죠. 수채화였어요. 복숭아꽃 아래에서 웃고 있는 어린 서윤과 할머니였습니다. 뒷면에 메시지가 있었어요. 언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마이너스 예린. 서윤은 그림을 책상 앞에 세워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미소도 지었죠. 주말. 서윤은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겨울 산길을 올랐어요. 손에는 복숭아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죠. 온실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엄마, 할머니. 왔어요.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저를 두고 가셨냐고. 근데 이제 알겠어요.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다는 걸. 서윤은 가방에서 보자기 사진을 꺼냈습니다. 실물은 집에 액자로 걸어뒀지만 사진은 항상 갖고 다녔어요.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복숭아꽃 자수 사이사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때 처음 보는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극도로 작은 글씨였어요. 복숭아 꽃잎 안에 사랑해 서윤아. 항 날개 사이에 엄마 아빠가 지켜볼게. 보자기 테두리에 힘내 우리 딸.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할머니, 이걸 수놓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서윤이 울먹였습니다. 아빠, 엄마,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18년간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네요. 한참 울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저도 이제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될게요. 서윤이 다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 받은 사랑 꼭 나눌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복숭아 꽃잎이 날렸죠. 서윤은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맑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은 한빛 법무법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서윤 씨, 결심하셨다고요? 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장학재단이요? 네. 저처럼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박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재단명은 한빛 장학회로 하고 싶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기금은 5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은 가정 위탁 아동, 보육원 출신, 한부모 가정, 학대 피해 청소년이요. 1인당 연 500만 원씩 매년 10명을 선발해서 대학 졸업까지 지속 지원하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합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유언장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우리 딸 서윤이가 의사가 되면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서윤이가 원한다면 재산 일부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한빛 부부.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네, 이미 아셨던 거예요.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제가 법률 부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단 설립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변호사님, 부모님께 받은 은혜죠. 이것도 제 방식의 보답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2년 후, 2026년 3월, 봄이 왔습니다. 복숭아꽃이 만개했어요. 벚꽃도 활짝 폈죠.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 대병원 앞, 서윤은 새하얀 레지던트 가운을 입었습니다. 가슴 이름표를 봤어요. 한서윤 내과, 거울 앞에 섰습니다. 미소가 번졌어요. 해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부모님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모습이었죠. 할머니와 어린 서윤 사진도 있었습니다. 보자기 사진도 있었어요. 복숭아꽃 부분을 확대한 거였죠. 청진기에는 작은 매듭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자기에서 떼어낸 실로 만든 것이었어요. 복숭아꽃색의 핑크색 실이었죠. 호추름이 울렸습니다. 레지던트 한서윤, 응급실 3번으로. 서윤은 뛰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60대 할머니가 있었어요. 손녀를 데리고 왔죠. 10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손녀가 배가 아프다는데.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비가. 손녀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서윤은 순간 멈췄습니다. 플래시백이 스쳤어요. 7살 서윤이 할머니 손을 잡고 병원에 온 장면. 당시 의사가 말했죠. 보호자분, 치료비부터 선불하셔야.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돈이 없는데. 쫓겨나듯 나왔던 기억. 서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녀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괜찮아, 안 아플 거야.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이 꼭 낫게 해줄게. 손녀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네. 서윤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치료비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제가 처리할게요. 저희 병원에 지원 제도가 있어요. 사실은 서윤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거였습니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손녀는 밝은 표정을 되찾았어요. 할머니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선생님은 천사예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천사는요? 그냥 예전에 저도 도움 받았었거든요. 휴게실. 서윤은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빛 장학회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제목 2026년 장학생 선발 결과. 한서윤 이사님께 올해 한빛 장학회 장학생 1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작년 10명에서 5명 증원. 특히 올해는 보육원 출신 학생 3명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모두 서윤 이사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의 손편지 사진이었어요. 한서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서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병원 옥상. 서윤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 전경이 보였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죠. 복숭아꽃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 작게 속삭였어요. 저 의사 됐어요. 처음 환자 진료했어요. 오늘 만난 할머니와 손녀가 18년 전 저와 할머니 같았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줬던 분들처럼 이제 제가 도와줄 차례예요. 받은 사랑 나누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숭아 꽃잎이 날렸어요. 외롭지 않아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노을이 서윤을 감싸 안았습니다. 서윤은 병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하얀 가운에 쌓여 있었어요. 석양빛에 빛났죠. 복도를 걸어가는 서윤. 환자들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서윤이 미소로 답했어요.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아웃 됩니다. 자막이 떠올랐어요. 한빛 장학회는 설립 2년간 25명의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그중 8명이 의대, 5명이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한서윤은 현재 서울대병원 내과 레지던트로 근무 중이며 매주 토요일 무료 진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흘러갑니다. 예린의 디자이너 졸업 전시회 사진, 한빛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사진, 서윤이 환자들과 웃는 사진, 보자기가 걸린 서윤의 집 거실 사진, 마지막 사진, 부모님 묘소 앞 복숭아 꽃이 활짝 핀 봄날. 음악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피아노 선율이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래요.